안녕하십니까. 기초사회차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뭐 했는지 또 생각을 해봅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즉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법률관계를 권리 의무 관계라고 불렀고요.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이 되는데 그걸 이제 구체로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라고 했죠.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걸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법률 요건이 대표적인 게 법률 행위라는 게 있었죠. 법률 행위는 행위한 사람이 뭔가를 원하고 그걸 의사라고 했죠. 그걸 말이나 행동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그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 법률 행위 속에 의사표시라는 놈이 반드시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그 법률 행위의 효과가 행위한 자가 원한 대로 행위한 자의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해서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 그걸 봤죠. 그 효력 요건, 유효 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 요건이라고 모든 법률행위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었어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일반적 유효 요건이었었죠. 그 중에서 목적의 요건과 관련해서 특히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게 있었죠. 진의한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 뭐냐?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유효 요건이라고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요구되는 게 있었어요. 이걸 특별 유효 요건이라고 그랬고 대리라는 걸 봤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대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갑수의 땅을 팔아주는 경우 이런 게 대리라고 그랬죠. 자, 그럴 때 그 을의 대리 행위가 갑에게 유효하려면 계약은 을이 했는데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귀속이 되려면 갑에게 발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두 가지. 을에겐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을 것. 두 번째, 을이 대리 행위를 할 것. 자, 이 대리 행위가 뭐였었죠? 을이 대리 행위 할 때 을 자신이 아니라 갑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것. 그랬죠. 따라서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라 을 자신의 행위로 본다고 그랬었고요. 또 하나 대리행위는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 이걸 무권대리라고 그랬고요. 그 중에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대리라고 가장 기물이 되는 무권대리 형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본인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개념을 잡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과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 탁 잡고 이렇게 세팅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기본 심화 과정에서. 자, 지금까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살펴봤어요. 자, 유효 요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조금 이따 보고 자,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야 되는가?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일반적 유효 요건이고요. 대리 행위는 대리권과 대리 행위가 있을 것. 만약에 그런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걸 흠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법률 행위는 원칙이 무효입니다. 원칙이. 그런데 우리 착오나 사기 강박은 어땠어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었어요? 취소할 수 있었죠. 그리고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법률 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인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부르게 돼요. 무효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칠 것인가가 이제 따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즉 계약은 체결은 되었으나 효력 요건 즉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걸 무효라고 해요. 그런데 민법은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그 법률행위 즉 계약은 유효하되 특정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취소라고 하게 됩니다. 일단 무효와 취소는요, 법률행위는 성립이 된 상태예요. 계약은 체결이 된 상태예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쉽게 말하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면 그 계약이 무효다, 취소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하고는 구별하자. 자, 세 번째, 하나의 계약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취한 의사 무능력이죠.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죠. 그런데 이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만취했으니까 무효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안 받았으니까 취소할 수도 있죠. 즉 하나의 행위가 무효이기도 하고 취소할 수도 있게 돼요. 자, 사실은 모순이죠. 취소라는 건 유효한 걸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모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취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걸 무효와 취소의 경합,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무효의 종류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고요.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고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그중에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의 개념만 잡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권 대리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즉 현재는 무효지만 별도 요건을 갖췄을 때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이런 무효를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반면에 확정적 무효는요,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효야. 그럼 끝이야. 그래서 무효의 종류에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즉 불확정적 무효로 나뉘게 되는데 확정적 무효는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을 때 이 확정적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무권 대리처럼 일단은 무효지만 별도 요건, 본인의 추인이죠. 본인이 추인이 있게 되면 유효가 되죠. 이런 걸 불확정적 무효로 하죠.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전 거래 행위가 나와요. 자,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의 유효 요건입니다. 두 번째, 거래 후 허가를 받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일단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 없이 거래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매매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허가는 유효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거래했으니까 무효예요. 무효인데 그 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돼요. 그것도 처음부터. 1월 10일 날 거래를 했고 1월 30일 날 허가를 받으면 30일부터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를 지난 시간에 뭐라 한다고 그랬죠? 소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한 1월 10일부터 허가를 받을 1월 30일까지는 무효는 무효인데
불확정적이죠. 그래서 여기도 유동적 무효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거래부터 허가까지 요 사이가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가 되고, 이 상태에서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무권대리도 마찬가지였었죠.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였었죠. 그거를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됐었고요.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동적 무효는 나중에 두 갈래로 간다. 무효로 확정이 되거나 유효로 확정이 되거나. 그래서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효가 되면요.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죠. 예컨대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즉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줬다. 대금을 줬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란 계약이 무효인데 준 게 있더라 말이지.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한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취소죠. 취소는 법률 행위가 유효해요. 일단 성립했고 유효해요. 그런데 행위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이걸 제한 능력이라 하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 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나중에 취소를 함으로써 제한 능력을 이유로, 즉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받지 않고 계약을 했음을 이유로, 또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또는 사기나 강박을 당했음을 이유로 취소를 하면, 자, 계약을 한 날짜가 1월 10일, 취소한 날짜가 1월 30일. 그러면 그 계약이 3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이런 걸 뭐라 하자? 취소를 하자. 일단 계약이 성립했고 유효하지만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유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라 하자? 취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민법상 취소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취소하려면 함부로 취소를 못하고요. 법에서 그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을 때만 요러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경우에 요걸 법에서 정했다 그래서 법정 취소 사유 이렇게 부릅니다. 법정 취소 사유. 이 법정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언제? 행위 당시, 계약 당시, 계약 이후가 아니고 계약 당시 법에서 정한 법정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취소 사유가 뭐다? 계약 당시 제, 착, 사, 강 이렇게 되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게 있을 때. 그러니까 계약 이후 뭐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취소 못합니다.
계약 당시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이 없어. 그럼 취소 못 하는 거예요. 딱 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취소 사유 기억합니다. 취소권자 넘어가고요. 상대방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취소의 효과. 아까 말씀드렸어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30일 날 계약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럼 계약은 3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처음부터니까 뭐야? 소급하여죠. 여기서 요 조문이 가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그때부터.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취소한 때부터가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럼 무효가 됐습니다.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행을 한 상태에서 취소했어요. 아까 뭐라 했죠?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당 이득 반환.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4번 취소권의 소멸이라고 해서요. 자,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개념 잡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 사기에 의하여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갑. 자,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수의 A토지 매매. 을이 사기를 쳤다. 계약 당시에. 그럼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제값을 받았어. 이게 시가가 1억인데 1억에 팔았어.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제값을 받고 팔았어.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굳이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때 갑이 을에게 나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 라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 나는 네가 사기치긴 했지만 나 계약 취소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이 계약은 취소를 못하게 되죠. 그죠? 따라서 이 계약은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취소권을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 법정 추인은 넘어가고요. 취소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취소권은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 행위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 권리는 소멸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요것만 기억합니다. 이건 나중에 보고요.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자, 법률행위 한 날이 언제예요?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을 소멸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때 이 일정 기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멸 시효기간이라는 놈과 제척기간이라는 놈이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시험 범위.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게 뭐고, 제척기라는 게 뭔지, 어떨 때는 소멸시효가 되고, 어떨 때는 제척기간인지를 정확하게 숙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기몰이 되는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보다 보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일정한 기간에 경과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서 소유권 등은요. 아무리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 안 해요. 내가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권리 항고성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채권처럼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 권리가 지나버리면 소멸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이때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미리 그 기간을 정해놓게 되고 그 기간이 두 개가 있더라.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 자, 그래서 시효라는 건 일정한 시간이 흘러갔을 때의 효력을 말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제도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취득시효만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나중에 물권 가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에 적용이 돼요. 뭐에 적용이 된다고요? 채권. 채권이 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 라고 청구하는 권리죠. 예를 들어서 동네 중국 음식점에 짜장면을 외상으로 먹었어요. 그럼 중국집 사장님은 짜장면 값을 청구해야 돼요. 이걸 권리 행사라 그러겠죠. 그런데 중국집 사장님이 1년간 짜장면 값을 청구를 안 하면 즉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짜장면 값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짜장면 값을 내놔라 외상값을 갚아라 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자, 이때 중국집 사장님이 짜장면 값을 달라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게 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죠. 즉 세월이 흘러가죠. 이거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버려요. 그럼 권리는 소멸하겠죠. 이렇게 권리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을 그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로 채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는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9개월쯤 됐을 때 사장님이 나에게 짜장면 값을 갚아라 라고 권리를 행사를 해버리면 이 9개월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이 되고 다시 1년이 기산이 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라는 건 중단 또는 정지가 있을 수 있더라. 그게 소멸시효의 특징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제척기간이라는 놈은 법에서 정해놓은 권리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주로 일방적 권리, 요거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일방적 권리, 예를 들어 매도인 갑, 매수인과 계약을 취소해버립니다. 그 취소라는 권리는 일방적인 거죠. 그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형성권은 채권과는 달리 제척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자, 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간이 두 개가 있다.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 돈 갚아라 라는 채권은 주로 소멸시효에 걸리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든가 같은 일방적 권리, 즉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
자, 요 정도만 일단 개념을 잡습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개념 잡아야 될 게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민법 총칙 법률행위 유효 요건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법률행위에 유효 요건을 보고 있다, 민법 총칙은. 그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게 일반적 유효권 2개, 목적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세속 타당성, 의사표시 요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사기나 강박이 없을 것. 이겠죠. 그다음 특별 유효 요건, 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존재하고 대리행위가 있을 것. 만약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하면 무권대리로서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걸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 일단은 유효하지만 일방적으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 취소, 둘로 나누게 됩니다. 무효와 취소. 요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유효 요건 중에 특별 유효 요건이라고, 이게 4번이고 다시 5번의 타이틀에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게 나와요. 법률행위 부관. 부관이라는 놈은 우리 시험범위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률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이라는 게 붙어있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요 조건이나 기한에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에 따라서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법률행위 부관이라 하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를 증여하기로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증여 계약. 그런데 갑이 여기다 조건을 붙였어요.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주겠다고 계약을 했을 때 을이 33회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아직 이 증여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즉 을에겐 권리가 없어요. 을이 갑에게 자동차를 내놓으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합격을 하면 을은 갑에게 자동차 내놔! 권리가 생기죠. 유효가 돼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공짜로 주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증여 계약을 했는데 그 증여 계약에다가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이라는 걸 붙여버리면 33회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무효였다가 시험에 합격을 해야 유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34회 시험 합격은 갑을 사이의 증여계약 효력을 발생케 하는 특별 유효 요건이 되겠죠. 이런 걸 뭐라 한다? 부관이라 한다. 그래서 부관이란 법률 행위에 효력의 발생 등을 제한할 목적으로 그 법률 행위에 붙여버린 약관, 당사자가 법률 행위에 부과한 약관, 부관. 쉽게 말하면 특약인데, 특약 중 법률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좌우하는 특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있죠. 갑이 을에게 2023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러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 증여계약이죠. 자, 이때 이 증여계약은 을이 2023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계약이 유효가 됩니다. 합격을 해야 을은 갑에게 자동차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하여
갑이 자동차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이 증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갑을사의 증여 계약이라는 효력을 발생케 하는 장래 사실이죠. 미래 사실이죠. 갑이 부과했죠. 갑이 갖다 붙였죠. 이런 걸 부관이라 한다. 부관이라 한다. 자, 이 부관이 두 종류가 있다. 시험 합격. 불확실하죠. 갑이 을에게 34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 증여. 합격을 하면 유효가 돼. 그런데 합격 여부는 불확실해. 합격할지 말지는 불확실해. 이걸 조건이라 하자. 조건이라 하자. 반면에 갑이 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을이 미성년자인데 성년이 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자, 이럴 때 을이 성년이 되어야 자동차 증여는 유효가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을이 33회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을이 성년이 되는 거, 다 장래 발생하는 사실이죠. 장래 발생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갑이, 즉 당사자가 부과했어요. 그죠? 그런데 33회 시험 합격은 그 합격 여부가 불확실해. 반면에 을이 성년이 되는 건 확실하죠. 그죠? 영원히 미성년자 아니죠. 특정한 시간이 딱 도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성년이 된다는 건 그 발생이 성년이 되는 것이 확실하죠. 이렇게 나눌 수 있더란 말이죠. 이때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 부르고 확실한 걸 기한이라 부르자 라고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관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장래 발생 사실이고요. 당사자가 부과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 확실한 걸 기한이라 하고요.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 불발생하는 걸 불성취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기한은 반드시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고요. 일단 조건이 나왔어요. 조건은 뭐였어요?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한다. 자, 종류를 기억해 봅니다.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이 있는데, 자, 정지 조건 뭐였어요? 좀 전에 33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러면 33회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즉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 행위가 유효가 되죠. 이걸 정지 조건이라 하자. 반면에 이런 경우 생각해 볼까요?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다달이 줘요. 증여. 자, 갑이 을에게 시험 합격할 때까지 학원비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학원비 지급을 중단하겠죠. 갑이 을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 시험에 붙을 때까지 학원비를 대주기로 했어요. 학원비를 그냥 주는 건 증여입니다. 갑이 을에게 다달이 학원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죠. 학원비 지급을 중단하겠죠.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학원비를 주겠다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 즉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죠. 요걸 해제 조건이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정리, 조건은 시험 합격처럼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을 말한다. 그 중에서 정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시험에 합격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걸 정지조건이라 하자. 반면에 해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해. 학원비를 대주겠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면 중단하겠다. 자, 합격하면 중단한다. 효력 소멸한다. 합격이 무슨 조건? 해지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의 개념과 종류 확인하시고. 반면에 기한은 뭐라 그랬죠? 법률의 효력의 발생 따위를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한다 그랬죠. 자, 이때 기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와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인데 먼저 시기와 종기. 성년이 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성년이 되었을 때, 즉 기한이 도래했을 때 증여가 유효가 되죠. 이거를 시기라고 하자. 시기라고 하자. 이걸 시기라고 하자. 반면에 갑이 성년이 된 을에게 이렇게 할까요? 네, 그래요. 성년이 된 을에게 자동차를 줘요. 그런데 5년만 타고 돌려달라. 5년 뒤 반납. 자, 을은 5년 뒤 자동차를 갑에게 반납하기로 해요. 반환하기로 해요. 자, 자동차를 을이 갑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은 을은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게 되니까 결국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증여하되, 즉 증여가 유효하되 5년이 도래하게 되면 효력이 소멸하게 되니까 5년 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기 이렇게 됩니다. 5년이 되면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종기라고 하게 됩니다. 정리.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겨 정조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해 해제조건.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생겨 시기.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해 종기. 자, 일단 적어도 조건과 기한의 개념과 조건의 정조건, 해지조건이 있다는 것, 기한의 시기와 종기가 있다는 것, 요건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기한이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확정기한은 날짜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년이 되면, 자, 을이 언제 성년이 되는가? 날짜가 확정되어 있죠. 확정기한이에요. 반면에 불확정기한은 발생은 분명히 발생해요. 하지만 날짜가 불확실해요. 갑이 을에게 내가 기르던 개가 사망을 하면, 죽으면 이 개와 관련된 각종 물품들 있죠. 개집, 개옷, 그런 것들을 예컨대 개집, 이걸 증여하겠다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기르던 개가 죽으면 난 더 이상 개 안 기를 거야. 개 용품 다 네가 가져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개가 사망했을 때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개 사망 반드시 죽지요. 기한이에요. 근데 언제 죽어요? 불확실하죠. 이런 걸 뭐라 한다?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기한은 확정기한이 있을 수도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따위를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그랬죠. 시기 또는 정지기한, 종기 또는 해제기한이라 하는데,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대표적인 시기와 종기가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1일까지로 정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생기죠. 그리고 2024년 12월 30일이 되면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요게 시기가 될 것이고 요 놈이 종기가 되겠죠. 자, 반면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확정기한은 확실히 발생하면서 엔드, 날짜까지 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 1월 1일 날 돈 갚겠다. 이런 거죠. 불확정기한은 분명히 발생은 하지만 언제인지 날짜가 불확실한 경우. 내가 기르던 개가 죽으면 개 용품을 너에게 주겠다. 개는 반드시 죽지만 언제 죽는지 모르죠. 이런 걸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참고로 기일, 기한, 기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기일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기일은 미리 정한 특정한 날, 합격자 발표일, 변제 기일, 언제 갚겠다, 변제 기일, 특정한 날, 그게 기일.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날 한자가 달라요.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돼. 기일, 특정한 날, 기한, 시기 종기, 기간, 시기부터 종기까지. 요게 기간, 이렇게 돼요. 기일, 특정한 날, 기간, 시기부터 종기까지. 그 중에 시기, 종기, 요게 뭐다? 기한, 이렇게 되겠죠. 기일, 미리 정해진 특정한 날. 기한, 범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날짜, 시기, 종기. 기간, 시기부터 종기까지. 이렇게 기일, 기한, 기간 개념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내용입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거, 용어하고 기본적인 개념과 제도를 봤어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기본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 총칙 전체적으로 한번 훑습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걸 사법상 법률 관계를 한다.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한다. 자, 권리의 입장에서 그냥 권리 관계라고 해도 돼요. 권리를 중시해서. 이 권리는 변동이 된다.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하거나. 그런데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있다. 그걸 법률 요건이라 한다. 법률 요건에는 두 종류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요렇게 일단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법률 행위,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행위자가 뭔가를 원하고 그걸 표시하면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런 걸 법률 행위라 하자. 이 법률 행위가 종류,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자.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었다. 구별하자. 그리고 이 법률 행위가 유효해야 법률한 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그 유효 요건이 뭐냐? 첫째,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네 가지. 그 중에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있었고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단속 규정의 개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 요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만약에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불일치하는 경우 3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허위 표시 착오가 있었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죠. 이게 일반적 유효권이죠. 그리고 특별 유효권이라고 대리가 있었죠. 자, 대리 행위가 있어요. 대리 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는 자기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또 하나, 대리 행위는 있지만 대리권은 없는 경우, 무권 대리가 있었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동적 무효 개념이 나왔을 거예요. 자,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유효권 중에 부관이란 게 있었죠. 조건이라든가 기한이 붙어 있게 되면 이 조건이나 기한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했죠. 이런 걸 싸잡아서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게 민법 총칙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 유효 요건에 관련된 것들 여기에서 9문제 내지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민법 총칙은 뼈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했어요. 기초과정에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뭐 입문서에는 더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차차 또 기본과정에서 하기로 하고요. 적어도 기초 입문과정에서 민법 총칙에 대해서 요 정도 내용들은 숙지하셔야 기본 심화과정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 입문을 한 번만 들으면 된다 그랬는데 기본 심화과정 할 때까지 한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심심할 때마다 2번 듣고 3번 듣다 보면 빨리 용어나 표현에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권법에 관련된 내용들, 기초 용어 및 제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